1번 백해입니다. 백해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라는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거든요.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벌써 이게 틀렸죠? 이 추정에 의한 측정치, 추정을 하는 건 대손상각비하고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정확히 금액이 얼마가 줄었는지 몰라요. 감가상각비나 또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내년에 가서 얼마가 뜯길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대강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 어떤 뭐 삼성전자는 전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산업,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기업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죠. 여기 1번이 틀렸어요. 두 번째, 다음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비품을 수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다. 여기다 분개해 보세요.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보세요. 분개. 근데 차변에 비품 700, 대변에 현금 700 이렇게 분개를 비품을 살짝 지우고 그걸 수모품비로 이렇게 써봐요. 비품을 지우고 수모품비를 써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비품으로 해야 되는데 수모품비로 하는 바람에 비용이 늘었죠. 비용이 늘었으니까 수익이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겠죠. 왜냐하면 비용으로 더 늘려줬으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과소계상되고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니 지금 여기 수모품비니까 비용이 과대계상되겠죠. 수모품이라고 했으니까 비용이 과대계상되고 그 다음에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원래 비품 사온 걸 분개를 해야 되는데 비품을 하질 않고 수모품비로 하는 바람에 비품을 빼먹었어. 그러니까 자산을 700을 빼먹는 바람에 과소계상됐으니까 2번이 답이죠. 수익하고는 여기 관련이 없죠. 당기순이익이라면 몰라도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면 과소계상되겠죠. 순이익이 과소계상. 그래서 정답은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비품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품을 늘리질 않고 수모품비로 하는 바람에 비품을 빼먹었으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됐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문제 정도는 가끔 돌아가면서 나와요. 상무상사의 제1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매출을 몇 개인가 봐요. 매출 단가는 볼 거 없어. 기말 재고니까. 뭐 이 매출 단가는 이익이 얼마 났냐 물어볼 때만 필요하고 자, 여기 매출 수량이 몇 개야? 500개하고 500개, 1500개. 3개죠? 그러니까 500개, 1500개, 500개니까 요거 2000개, 요거 1000개하고 1500개니까 2500개. 그런데 2500개인데 여기 지금 매입은 3000개하고 2000개니까 5000개야. 그러면 지금 파는 게 2500개예요. 파른 게 2,500개고 남은 거는 5,000개에서 2,500개가 남았어.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고. 2,500개가 남았으면 맨 끝에 나중에 사온 2,000개는 고스란히 남겠죠.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3,000개부터 파니까 300원짜리부터 파니까 이 뒤에 거는 2,500개니까 여기 3,000개에서 2,500개 팔고도 500개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 3,000개에서 2,500개 이거 팔고 500개 남은 거 500개 남은 거 300원짜리 그거하고
나중에 2,000개 사온 거 400원짜리 그거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95만 원 나와요. 정답 4번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이걸 봐야 돼. 매출 수량을 봐야 돼. 매출 수량을. 매출 수량이 500개, 1,500개면 2,000개고 또 500개 팔았으니까 2,500개 팔았어.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제일 먼저 사온 것부터 파는 거니까 3,000개에서 2,500개를 팔면은 이거 다 못 팔고 여기서 500개가 남았다고. 그럼 500개 남은 거 300원짜리 남으니까 5, 3, 15, 15만 원 남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000개 사온 거 400원짜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 더하니까 4번 95만 원이 나와요. 자, 다음 이해서 해봅시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이 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것은 자, 무형자산이 되려면 식별이 돼야 돼. 그 특허권 같은 거는 뭐 다른 회사하고 구별이 돼야 되겠지. 우리 회사 특허권이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통제 가능하고 그는 어떠한 건지 식별이 가능한 거지. 뭐 백신 만들면 그 백신이다. 뭐 이렇게 미래 경제적 교육, 미래의 그 특허권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이 저기 무형자산은 판매 목적이 아니죠. 4번이 틀렸어요. 판매 목적이 아니고 무형자산은 이거 저기 이렇게 요 세 가지 미래 경제적 효익 이런 거지 이 판매 가능성은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죠. 대안이 다음 중 취득가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자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건 얼마냐. 자, 여기 이거 보니까 기말 회계 처리라고 했어요. 기말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저기 취득원가 200만 원인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으며 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240이다. 그 다음에 취득원가 180만 원인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동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170이다. 지금 요거 장기 투자 목적은 요거 밑에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죠. 이거는 그 180만 원짜리인데 170만 원짜리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럼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이고 위에 거는 200만 원인데 240으로 올라갔으니까 40만 원 올라갔죠. 이거는 단기 모유 목적이라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40만 원.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고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나는데 평가 이익이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없애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세무 2급 범위 수지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고 6번 다음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연수학회법에 의한 1차 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연수학계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용연수 3년 있잖아요. 3년이면 1년 그러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숫자를 더하는 거야. 1에다가 2 더하고 3 더하면 6이죠. 6분의 3이야. 처음에는 6분의 3, 그 다음에 6분의 2, 6분의 1이야.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 이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가지고 6분의 3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1차 연도는. 그러면 여기 6천만 원에 취득원가 10%니까 600을 빼요. 600을 빼니까 5,400이야. 5,400. 그러니까 이제 6천에서 600을 빼니까 5,400에 6분의 3이야. 6이 어떻게 나왔느냐?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니까 6이 나오거든요. 6분의 그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 역순 그러니까 3, 2, 1 이렇게 나가요. 6분의 3이니까 딱 절반이죠. 그러니까 5,400의 절반이니까 2,700만 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7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거죠. 물리적 형체가 있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죠.
사용을 목적이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 재고자산이고 이거는 사용을 목적이야. 영업용 또는 뭐 사용을 목적.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비화폐성 자산이다. 화폐성 자산이라는 건 판매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폐성 자산은 뭐 현금이나 예금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회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이다. 맞아요. 비화폐성이고 이게 2번이 틀렸죠. 다음에 자리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매출원가는요. 그냥 기초상품에다가 순매입액도하고 기말재고 빼면 되는데 그냥 이거는 쭉 계산기를 두들기면 돼. 기초 500만 원에다가 여기 200만 원 매입액 더해. 그 다음에 매입운임 20만 원은 매입액에 더하는 거니까 이것도 더해. 그리고 매입 할인 10만 원은 빼는 거니까 이거 빼. 기말재고 200 빼.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거는 매입 할인하고 기말재고만 빼면 돼요. 왜냐면 기말재고는 안 팔린 거니까 내년에 팔 거니까 매출원가가 아니지. 매입 할인도 이거는 깎아준 거니까 매입액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매입 할인하고 기말을 빼주고 나머지 3개 더하면 되죠. 기초에다가 매입액 더하고 매입운임 더하니까 답은 510만 원이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다음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배분 방법이 직접 배분법, 단계식 배분법, 상호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성이 높고 그렇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직접 배분법은 계산이 간단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직접 배분법은 뭐냐면은 제조 부분에만 배분하는 거예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식 배분법은 그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배부 순서를 어느 걸로 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부한 겁니다. 복잡하지만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거고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직접 배부는 배부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맞아요. 가장 단순해요. 제조 부문에만 한 번만 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 중 배부 순위를 고려해 배부하는 것은 단계 배부법이다. 단계식은 계단식으로 배부 순서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는 단계 배부법의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부 방법이다. 이건 순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순위가 똑같아요. 이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총 합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렸어요. 순위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나 이제 그걸 따져서 이제 그 통과를 한 제품을 원가를 좀 많이 좀 비싸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원가를 그 낭비를 막기 위한 원가 통제를 위해서 보험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보험비 계산은 제조간접비만 보험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래서 이거는 3번이 틀렸죠. 다음에 10번 다음 자리에 농업이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농업인은 제가 이게 월급은 항상 일한다음에 주죠. 그래서 미지급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전월 미지급은 빼고 당월 미지급은 더한다 그랬어. 그런데 선급액은 어떻게 하느냐? 농업이 발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월 선급, 당월 미지급은 없다. 농업이 당월 지급액이 20만 원 있어. 농업이 20만 원을 금년에 줬는데 농업이 전월 선급액 지난달에 먼저 준 건 이달 걸 더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70만 원이 되겠죠. 선급액은 더하는 거예요. 전월 선급은. 당월 선급은 다음 달 거 준 거니까 빼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아니죠. 개별원가는 표준화된 게 아니고 각각 제품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와 직접 노의 실제 발생하는 원가를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아요. 종합 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지수를 사용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제조지수를 사용해요. 종합 원가는 왜냐면 한 번 밀가루 같은 거 한 번 만들면은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특정 제조지수는 제품별로 배를 주문받으면 뭐 화물선, 여객선 거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 틀렸고 3번이 맞아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농업비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간접비는 예정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하는 경우 예정배부의 계산식으로 오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배부 기준은 실제 조업도 배부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을 실제 조업도에다 곱해야 돼. 내가 그때 우리 몇 명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1인당 얼마씩으로 예정했는데 실제로 놀러 간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졌다. 그럼 실제로 놀러 간 사람에게 뭐 1인당 얼마 들어갈 거다 예정한 그 예정 배부율을 곱하라 그랬죠. 그게 4번이 맞는 얘기예요.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야. 자, 13번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세율은 수출하는 업종에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틀린 것 그랬어요. 영세율은 부분 면세제도 아니에요. 완전 면세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도 부가세 못 받고 우리가 매입할 때 들어갔던 부가세는 세무서한테 돌려받으니까 완전 면세.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의 구현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하는 나라에서 하지 생산하는 나라에서 수출할 때 부가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은 거예요.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세금연수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국 신용장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발급해야 돼요. 직수출은 발급 안 하더라도 1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고용관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여러분들 그 월급 하잖아. 월급에 뭐 부가세 여러분들이 뭐 내고 갖고 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과세하지 않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맞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부가세 용역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 만약에 동생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공짜로 특수관계 있는 게 뭐냐면 가족관계라든가 주주 뭐 관계라든가 이렇게 회사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나 가족관계한테 뭐 부동산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줬어. 그러더라도 그거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가세 거기에 시가의 10%를 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데는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도 이것도 가공해도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전부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고용관계. 그러니까 노동력, 자본, 그 다음에 토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가 땅이 있어야 돼요. 토지. 그래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그 다음에 자본이 있어야 하지. 그 다음에 노동력. 그러니까 은행에 뭐 예금한 그 돈에 대해서 부가세가 안 물려요. 부가세 안 냅니다. 예금 같은 거. 월급 타도 부가세 없고요. 토지를 사고 파는 것도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나 토지의 임대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건 14번은 1번이 답이고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야 한다. 요게요. 그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 공급한 개인 사업자는 전자생에서 발급해야 돼요. 전년도 공급가액이 1억 이상인 사람. 근데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다 개인도 전자생에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부터는 거의 다 전자생에서 발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위과세에다가 8천만 원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전자생에서 발급하라는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이게 틀렸어요. 개인사업자 현재는 2억이에요. 금년 7월부터는 1억 이상, 내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 이상은 전자생에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수행에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공급 시기에 발급하지만 한꺼번에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때도 있어요. 전자생에 발급하였을 때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게 전송이다. 생에서 발급하고 바로 전송해야 돼요. 그날 전송해도 되고 다음 날까지는 전송해야 돼. 만약에 다음 날 전송 안 하면 가산세 물어요. 세관장은 수입이 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해 수입생면세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갖고 소비지급과세 원칙이라 수입하는 나라에서 세관장한테 그 부가세 내고 물건을 찾아와야 돼요. 틀린 거는 1번입니다.